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양갈로 1번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 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D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양갈로 2번에 보면은 상사특별법 및 민사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뜻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도 있지만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건데, 우리가 법을 법대에서는 다양하게 분류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공법 시간에 왜 이게 공법이냐 하는 걸 설명을 들었을 수 있을 것인데, 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대에서는 국내법이다, 또 국제법이다, 이렇게 또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서 법을 다양하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하는 거는 그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 그 법을 해석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다양하게 분류해 볼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부동산 공법과 사법의 분류 기준은 공법에서 들어보셨겠지만 개인과 행정기관 서로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법규범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부르고,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범이면 사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법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중앙행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것들은 다 학문상으로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건 다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규범이죠. 그래서 사법으로 분류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이든 사법으로 분류되는 법이든 그 법들의 서로 관계가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 다양한 사건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필요 수단으로서 만든 규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사건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면은 일반법이 될 것이고, 그 일반적인 사건 중에 좀 특별한 사건이 또 등장하겠죠. 그럼 그 특별한 사건만을 따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면은 그걸 특별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영역 중에 어느 한 특별한 부분을 따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일반법, 특별법이 구별하게 되면은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특별한 사건에 적용될 법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을 규율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만든 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일반법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특별법으로 규율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반법이 적용하기 전에 무슨 법부터 먼저 적용해라, 특별법부터 먼저 적용해라, 그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구별할 줄 알아야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의 의미를 항상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적용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흠결이 있는 바람에, 특별법에 흠결이 있는 바람에 그 사건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일반법으로 보충 적용해서 해결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냥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쳐버리는 거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되 흠결이 있을 때는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한다는 원리, 이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차 과목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과목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으로서 시험 공부하는 법들이 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지만은 쉽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민법에 보면은 아세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민법에 등장하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모든 임대차에 관해서 두루두루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임대차 중에서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관계에 따로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장 건물의 임대차,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관계에 관해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법을 적용할 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 규정인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보충 적용해서 해결하게 된다. 이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을 한번 놓고 보자. 이 말. 우리가 학습해야 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즉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 민법과 관계를 따져보면은, 민법이 규율하는 영역 중에 부동산 중개 업무만을 따로이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비교해보면 특별법이 되고 민법은 오히려 뭐 일반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사특별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사건에 법을 적용할 때 민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이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은 일반법인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법과도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상법. 자,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상법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 상법은 모든 상행위를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한 상행위에 관한, 영업행위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특별한 영업을 따로이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도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일반법인 무슨 법? 상법이 관련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은 일반법은 민법을 보충 적용하느냐, 상법을 보충 적용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간단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 상법과 민법을 또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어느 것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겠습니까? 당연히 상법이 특별법이고 민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행위를 두루두루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법은 상행위만을 특별히 규율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상법이라는 법은 공인중개사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민법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법이 어느 법과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고 특별법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처럼 절대적 구별이 아니라 상대적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사건의 법을 적용할 때 제일 먼저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흠결이 있으면은 그 다음 일반법이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죠. 상법을 관련 규정을 보충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에도 마땅히 적용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여기도 흠결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상법의 일반법이 또 민법이니까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충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법을 적용했는데도 흠결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 민법 제1조가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 제1조가 법원에 관한 규정인데 민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민법에 흠결이 있으면은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조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하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조리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만이 조리까지 적용했는데도 해결이 안 나면 또 무슨 규범을 적용할 거냐 이게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성이다, 사물의 이치다 이렇게 교재에서 서술하고 있겠지만은 그건 더 어려운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양심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양심적 가치 이런 걸 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양심에 따라서 해결하는데 해결 안 날 사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리까지 적용했는데도 해결 안 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양심적 가치의 내용을 종국적으로는 실무상 누가 판단하게 돼 있느냐? 법원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죠. 법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법에 의해서만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현실에서 벌어진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법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법관의 임용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관의 능력, 양심을 발견할 능력, 그 이전에 법률을 법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게 맞추어서 제대로 해석할 능력 이런 걸 다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법관으로 인용하게 되면은 결국 재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읽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 국내법과 국제법, 절차법과 실제법의 구별은 시험 출제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지. 우리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그런데 이 조합법의 규정에 보면은 지역농협도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 보면은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제9조 규정은 등록 규정이거든요. 그 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배제 규정이 이 법에 있습니다. 이 법. 이 법에. 그러면 이 법의 그 규정, 농지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그리고 등록 규정을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배제 규정, 이 규정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이런 규정들은 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요 농업협동조합법의 이 규정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일반법이고 요거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역농협이 농지의 중개 업무를 행할 때는 법 적용의 순서가 왜 되느냐?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적용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상법,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 제1조에 따라서 관습법, 조리 이런 순으로 법 적용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으로서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57조 제1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농업협동조합법 12조에는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거죠. 조합과 조합 중앙회의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개 업무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중개사법 제9조 규정,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 12조 1항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농업협동조합법 57조 1항과 12조 1항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대한 무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농업처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이 농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역농협 이외에도 뒷페이지 보시면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설립에 관한 법률 상당히 법 이름이 깁니다. 약칭 자산관리공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자산관리공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1항에서 두고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도 결국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사례로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자산관리공사법에는 농협이나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처럼 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등록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특별법이 없다, 특별 규정이 없다 말. 그냥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따라서 이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행할 때는 이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어떤 구별의 이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공부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법에 의해, 즉,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있는 자가 있겠죠. 자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처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나중에 학습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종류로서 첫째, 지역 농협, 지역까지는 아니어야 됩니다. 농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 그리고 셋째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리고 넷째 자산관리공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다 검색을 해보게 된 결과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도 이렇게 4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4사람들은 다 개별 법들이 존재하죠. 농협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관리공사법. 그런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교재에서 읽었다시피 이 3개의 법인은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요 자산관리공사는 특별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우리 법 제9조에 따라서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일반법에서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사례 4가지 중에서 요 3개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요거는 특별 규정이 없어서 일반법에 따라서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소위 뭐라고 지칭을 할 거냐 하면은 특수법인이라 그렇게 지칭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출제자들은 이 용어를 안 쓸 겁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제가 잘하고 안 하고 경우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찾아본 결과 다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편의상 특수법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또 수험서에서는 이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수법인 이렇게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연인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법인 4가지 뿐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자연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없다라는 것 뿐이지. 근데 과거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것이 변호사법이라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맞나 안 맞나에 관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판례는 변호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판례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법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라고 우리가 열어놓습니다.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학습해 보니까 다 법인뿐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강의의 편의상 특수법인이라고 지칭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와 관련된 판례도 소화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됐고, 양갈로 2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교수 질문방에서 글을 몇 글을 읽었는데, 우리 더 배움에서 수험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 중에 이 교재를 한 줄 강사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제목만 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는 스스로 읽어보면서 그걸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일이 읽어가면서 다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도 절대 그런 식의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70페이지, 100페이지씩 진도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새로 촬영하게 되면서 좀 천천히 강좌 수에 관계없이 꼼꼼히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우리 상법 제46조 제11호를 찾아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개에 관한 행위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상법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포함한 민사 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상사 중개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민사 중개업인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상법의 상사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므로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의 46조 1호에 중개에 관한 행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중개가 상사중개냐 민사중개냐라는 거죠. 그거는 상사중개일 수도 있고 민사중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에는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민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민사중개업은 다른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른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이 바로 민사중개업의 대표적인 한 영역이거든요. 물론 결혼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업이다 이런 것들도 다 민사중개업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중개업은 상사중개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상법의 규율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별도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법의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 근데 그 결혼중개업을 규율하는 또 법이 따로 있거든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럼 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도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소개에 관한 그 법도 따로 만들어두고 있거든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으로. 그러면 그 직업안정법도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법 46조 11호에서 말하는 중개에 관한 행위는 이 중개는 민사중개일 수도 있고 상사중개일 수도 있다. 근데 상법에는 상사중개만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민사중개는 규율하는 규정을 개별법으로 특별법으로 따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상법 및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으세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보시면 3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조입니다. 근데 이 재정 목적에 관한 문제도 과거 시험에서는 좀 종종 등장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뭐 별로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목적은 굳이 지금 익히지 않더라도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정독을 몇 번 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재정 목적을 묻는 문제는 법조문을 그대로 외우시기만 하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중에 기출 문제집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재정 목적이라는 것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모든 규정을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규정은 제1조의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의 모든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부함에 있어서는 재정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한목적적 해석이라는 거죠. 제도를 우리가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 규정들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제도들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이 공인중개사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인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법률과 시행령을 또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시행규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두는 거죠. 그리고 시행하는 것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까지도 규정을 해 두는 겁니다. 근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지만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재정 목적의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해석할 때 앞으로 공부할 때 재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된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 사례 하나를 제가 각주 10번에서 소개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도 법의 재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익혀야만이 응용도 가능하고 또 앞으로 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금은 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수료라고 불렀지만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을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이게 사건의 쟁점이 된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군구청에 등록까지 해야만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자격도 없어가지고 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아니한 자가 즉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을 때 그 보수 지급 약정을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이거 만약에 유효로 보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무효로 보게 되면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로부터는 얻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지급 약정을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인데 바로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처벌 우리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렇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은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자가 고객과의 사이에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한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학습을 했죠.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 그래서 결국 그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한 사람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의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왜 무효로 봤느냐. 그걸 소개해 놓은 거죠. 그것이. 근데 왜 무효로 봤느냐. 그 이유는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본다고 그걸 다 교재에서 생략해버리고 결론만 메모를 해가지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면은 그게 순수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능력이 향상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표현이 달라지면 응용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익히지 않았던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좀 공부하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용어 6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이 개념적 인식이 소홀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머지 조문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